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성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모시고 그리고 학생까지 있는데 학생까지 모시고 같이 이제 할 얘기는요. 성공적인 2024 대입을 위한 이제 수학 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이 과연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제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수하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내신이라는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라는 시험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수능을 전제로 깔고 갔었을 때 그러한 내신 대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수능 대비와 잘 이제 녹아들게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일단 제 강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이러한 길을 걸어왔고요.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받으신 그 브로셔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테마는요. 수학 1등급을 위한 수능 수학 학습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칙을 하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2개월 vs 9개월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면서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이제 많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시험을 대비하는 건데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2개월 이상의 시험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봤자 1개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수능은 아시겠지만 12월 중순에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대략 9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8개월 반 정도의 일단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고3 학생들이 대입에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9개월이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시험을 대비하는 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대비하듯이 수능을 대비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좀 오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빈 부분도 많이 생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애들이 처음에 겨울방학 때 와서 저랑 상담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선생님, 겨울방학 때 기출 한 번은 다 돌려야 되겠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신 대비할 때 부모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문제를 많이 줘요. 문제를 많이 주고 어느 학원이나 전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많이 주고요.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풀면서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풀면서 내신을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11월에 있는 수능을 대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흔히 얘기해서 3월 달 모의고사를 마치 수능인 양 앞두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곧 수능 점수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9개월 동안 탄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펌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력을 그 단기간 동안에 펌핑해서 일단은 시험을 보는 형태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또 뭐가 되냐면요. 2개월 또는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하는 습관으로 수능을 대비한 학생들은요. 그 뒤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나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쭉 꾸준하게 이끌고 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뭐냐면 9개월 또는 8개월 반이라는 시일 동안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며 어떻게 탄탄하게 점수를 높여가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9개월 동안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마다 실력이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등급대별로 좀 나눠서 봤는데요. 자, 일단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기출 정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킬러 집중 공략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뭐를 해야 될 거냐면 중킬러하고 킬러 그리고 플러스 실전 연습까지 병행을 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킬러 킬러 실전 연습 밑에 시간 단축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를 공략하는 법을 익혀야지만 내가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고 점수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00분이라는 수능의 시간 동안에 나머지 킬러 문제 3문제를 제외한 27문제를요. 최소한 50분 아니면 60분 내에 풀지 않으면 킬러 문제를 공부하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건요. 6월, 8월 아니면은 그 이전이어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4점짜리들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맞추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제가 밑에 시간 단축에다가 그 다음에 80점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제가 3월 올해 잠깐 건넸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안정적인 80점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고득점을 노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70점, 80점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90점대 이상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시험 점수라는 건요. 우리가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확보하는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점수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몇 개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별력이라는 걸 갖춰야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하위권 또는 중위권 학생들한테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험이 만약에 아주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점수를 몇 점을 만들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앞서 3월, 5월에는 안정적인 80점대를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시간 단축에다가 플러스 80점 플러스 알파. 즉 여기서 알파는 뭐냐면 확보하는 점수 이외에 이제 점수를 쌓아가는 거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점차 늘려가고 문제에 대한 경험치를 늘려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9월부터 수능까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전 모의고사로 파이널 대비하는 게 뭐 주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제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는 등급대가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건요. 기출하고 그리고 빈출 유형을 총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실은 학생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학생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출 문제는요. 수능 때까지 무조건 계속 보는 게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방학 때 기출을 한번 돌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장기간의 플랜을 잡아서 얼마만큼 탄탄하고 완벽하게 많은 기출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습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더불어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빈출 유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형적 해법을 찾아가는 게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한테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등급, 5등급 학생들은요. 3월에서 오전까지는 제가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70점대를 맞추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안정적인 70점대를 목표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조금 낮은 점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70점대가 아니에요. 안정적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수능에서 우리가 점수 분포를 보면요. 2점하고 3점짜리의 분포가 혹시 몇 점인지 아시나요? 2점하고 3점짜리의 분포가 48점이에요. 그리고 4점짜리가 총 13문제가 돼서 52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안정적인 70점대라고 하면 2점짜리, 3점짜리를 전부 다 맞고요. 그리고 당연히 맞아야 되는 9번, 10번 정도의 소위 말해서 이제 쉬운 4점짜리라고 하는 그런 4점짜리 문항들을 전부 다 맞춰야지만 확보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아까 1, 2등급 학생들한테 이제 1, 2등급 학생들의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들도 70점대의 점수를 얼마만큼 빨리 확보를 하느냐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 자, 그 뒤에 우리가 6월부터 8월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자, 6월부터 8월 이 기간을 나눈 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커리큘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6월부터 8월까지는요. 이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해서 탄탄하게 만들어 놨다면 이제 그 위에 점수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점짜리 또는 중킬러를 집중 공략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점차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그리고 응용력을 조금은 늘려가는 단계에 갈 거고요. 그리고 9월부터 수능까지는 마찬가지로 실전 모의고사에 파이널 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총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5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개념 앤 기출입니다. 개념하고 기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시면 첫 번째는 개념 완성, 어삼 시사 기출 총정리, 빈출 정리하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점 완전 정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굉장히 공부를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등급대에 맞는 그 학생들만의, 그 학생들 등급대에 맞는 학습법이 있기 마련인데, 이게 왜 그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어렵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3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런 강의를 듣는 거야, 뭐 이런 학원을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다 3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물론 1, 2등급에 맞춰져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기가 쉽냐면요, 휘둘려요. 본인의 실력은 그 정도가 아닌데 주위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걸 해볼까라고 하면서 거기서 본인은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거 따라가다가 수능이 끝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귀 닫고 눈 감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주위에서 하는 얘기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냥 너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대로 그대로 움직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우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직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출 학습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주장을 하는 게요, 교과서랑 기출만 풀어도 80점대는 나옵니다. 그래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반복 연습만 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응용 범위도 좀 필요는 하겠지만 뭐 크게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기출 청정리 및 실전 파이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실전 파이널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100분을 운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번 문제 어떻게 풀지, 13번 문제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는 피드백이 아니고요, 내가 이 모의고사를 볼 때는 8번에서 막히다 보니까 뒤에 소위 말해서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어떤 피드백이 할 거냐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수능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100분의 시간 운용에 대한 상황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은 9월부터 수능까지는 총정리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원칙 두 번째입니다. 자, 수능 수학의 기본은 암기 앤 체화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학에 대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능 수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능 수학도 예외는 아닌데 굉장히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이라는 건 그냥 응용이고 적용이고,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수학을 못한다. 아닙니다. 수학은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해가 중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암기와 체화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요, 전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냐면요, 쟤는 수학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강사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프로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학문으로서 수학을 공부한 게 10년이 넘습니다.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석사하고 유학까지 해서 10년이 넘는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학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이 저일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진짜 수학을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점수를 받기 위한 수학 시험이라는 걸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수학의 본질이 이해와 응용이 맞다라고는 하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 녀석을 계속 반복하면서 체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암기하고 체화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학생이 한 명인데 혹시 몇 학년이죠? 몇 학년이에요? 이제 중학생 들어갔어요? 중학생한테는 예를 들기가 조금 힘든 거긴 한데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게요.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이제 중고등학교 보내시면서 인수분해를 이제 하셨을 텐데 수학을 아무리 못한다고 저한테 오는 친구들도요. 인수분해는 어떠니?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본인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왜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선뜻 대답을 못해요. 인수분해를 왜 잘할까요, 애들이? 중학교 3학년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을 거거든요. 처음 배울 때. 왜 잘할까요? 많이 해봐서 그래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이 해보면 돼요. 인수분해를 잘하는 이유가요.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이해해서가 아니고요. 똑같은 패턴의 인수분해 문제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인수분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고 어떤 문제에서 그 시점이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인수분해란 공식을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 녀석을 체화를 시켜야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이게 수능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학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뒤에 이제 당연히 응용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응용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머리를 굴려서 응용을 해서 이 문제를 푼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수능 수학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능 수학은 이제 시작이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30년 가까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9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 수능 수학은 거의 문제은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0년 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이 시중에 전부 다 나와 있고요. 그게 배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새롭게 보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출문제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물론 생김새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용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암기와 체화가 정확히 됐다라고 하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 어떻게 풀지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어떤 기출문제랑 비슷하네 라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암기와 체화가 정확히 이루어진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랑 비슷하네. 그 기출문제는 어떻게 풀었었지? 맞아. 이렇게 풀었었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문제들에 따른 요소마다 아주 살짝의 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 수학은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수능 수학의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암기와 체화가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이것도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수학학습 원칙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요. 등급은 시사 중킬에서 결정된답니다. 킬러가 아닙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건 쉬운 4점이나 중킬러에서 결정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의아한 게 뭐냐면요. 중킬러가 어려워졌다라는 표현을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이 지나면서 먼지수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올 텐데 쉬운 4점이 등급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보시면 쉬운 4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게요. 9번부터 12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학년도는요. 자,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요. 9번부터 한 11번 정도까지가 쉬운 4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쉬운 4점은 당연히 공부를 하면 맞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도대체 쉬운 4점이 수능 점수를 결정을 하냐면요. 그 녀석을 문제를 풀었다고 하죠. 근데 쉬운 4점을 20분 걸려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게 푼 걸까요? 아니에요. 그 학생은 그 한 문제 때문에 수능 전체가 말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쉬운 4점이나 중킬러가 등급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요. 쉬운 4점은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점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쉬운 4점이 등급을 결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유형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보하는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확보하는 점수에 가장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게 쉬운 4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준킬러가 등급을 결정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를 비교해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는 총 준킬러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6문제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정답률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요, 좀 준킬러가 여기도 마찬가지 6문제가 돼 있는데 분포가 조금은 다르게 이제 느껴지실 텐데요. 결국에 킬러의 난이도는 훨씬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형이 됨에 따라서 선택 과목별로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킬러를 물론 만점을 노리고 최상위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맞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킬러를 얼마만큼 잘 해결하냐고 관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 녀석을 해결해서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비를 하실 때는요. 한 문제 한 문제 단원별 문제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갔을 때는 장기적으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 입장에서 수능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형태로 이 학생이 수능 100분을 임해야 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지금 가르칠 때, 지금 이제 2월인데요. 가장 가르칠 때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요. 9번부터 11번입니다. 9번부터 11번은 무조건 다 맞고 가자가 제 1차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준킬러에 대한 물론 학습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뒤에 일단 강의 소개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난이도 분포가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내신 대비 전략입니다. 내신 대비 전략과 필요성인데요. 제가 이거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흔히 학부모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정시만 노리는 이제 학생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내신을 버렸다고 하는 학생들이죠. 저는 그 학생들을 그냥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을 취급합니다. 정말 여기 혹시라도 뭐 계신다고 안 계시길 바라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일 텐데요. 그냥 공부 안 한다는 학생들을 취급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신에 올인하겠다는 학생들 있죠. 저는 도박자의 기질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자, 뭐냐면요.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요. 정시 파이터도 말도 안 되고요. 내신에 올인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제가 입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입시 전문가분들은 이제 더 세분화 시키겠지만 저는 학종 그리고 논술 같은 특별 전형 그리고 정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올인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특별 전형이라고 제가 표현한 논술 전형과 학종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정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입시가 깜깜이 입시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신에 우리가 일단은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좀 미리 먼저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내신은 해야 된답니다. 내신은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단순한 내신 등급을 따기 위한 내신 공부가 아니고요. 수능의 연장선 상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신을 대비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학생들 중에 내신을 좀 버렸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한테 데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내신은 수능 대비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이제 학생들이 간혹가다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내신 대비는 언제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보통 하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신 대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패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선행, 시험 대비, 선행, 시험 대비 이런 식으로 다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대비는 완전히 좀 따로 놀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인지를 하는데요. 고3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3은요. 몇몇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것만 보더라도 결국에 제대로 된
고3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요, 무조건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교과서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내신 그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대비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풀어보는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결국에는 수능 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거기다 물론 플러스로 내신을 앞두고는 이제 개별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다라는 말씀. 기본적으로는 수능 대비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요, 보시면 이제 선독고 작년 이제 미적분 문항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항은 기출 문항입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과형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유사한 문항들이 실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찾아봤는데요. 자, 그래서 정말 똑같죠. 그렇죠? 두 문제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불암고 미적분 이제 6번 단답형 문제인데요. 보시면 옆에가 2020년도 수능 특강 레벨 3입니다. 작년 수능 특강 레벨 3를 그대로 출제합니다. 내신에서는. 그러면 수능 특강을 안 풀고 수능 대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할 때 참고하는 교재가 EBS 문제니까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창문여고 학문과 통계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건 20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입니다. 그냥 보시더라도 똑같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제가 내신이라는 게 수능 대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요, 고3에서의 내신은 별도로 따로 준비하는 작업이 물론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국에 수능 대비를 꾸준히 하고 그리고 제대로 꼼꼼히 하다 보면 내신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신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 특히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지만 수능과 직결되는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은 무조건 내신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탐구 과목들 중에서도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이 내신 대비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신 올인도 실제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전략 및 필요성에서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내신 및 수능 1등급을 위한 내신 대비 전략은요, 일단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수능,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기출문항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학습하면 됩니다. 이거는 수능 대비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역대 EBS 교재 우수문항 집중학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단순히 올해 기출문제, 올해 EBS 문제들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연도 문제들에 대해서 우수문항들을 일단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올해죠. 수능 특강 집중학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내신을 앞두고 대비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반드시 선행이 이루어져야지만 내신과 더불어서 수능까지 한꺼번에 넘볼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 강좌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아마 브로셔는 학원인들 전부 다 받으셨을 거고요. 브로셔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커리큘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등급에서 5등급, 1등급에서 3등급, 거기서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과 그리고 1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의 중간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셔에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자, 힘을 쓰는 포인트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강의 교재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이는 주간지입니다. 자, 이게 어떤 컨셉으로 돼 있냐면요. 어떤 학생이 한 3년 전인가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선생님 수업은 이해가 되는데요. 강의 교재, 그러니까 워크북을 못 풀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수학을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배웠던 거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배치를 해줘서 일단 복습의 개념과 더불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실행에 옮겨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뭐냐면, 자, 위에 있는 건 제 강의 교재 문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제 주간지에 있는 문항입니다. 아마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약간 비슷하다라는 거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주간 PSIMS는요. 일단 첫 번째로요. 복습에 최적화된 주간 PSIMS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모든 강의 교재에 대한 유사 문항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학생들한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나열한 워크북 숙제가 아니고요. 이 유형은 이 유형과 비슷하다. 이 유형은 이렇게 연습하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체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워크북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난이도별 종합 문제가 레벨 1, 2, 3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업이 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1을 집중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수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3까지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1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요. 지금 풀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지금 풀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점수는 상관없어요. 점수는 상관없는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앞단원 공부를 하고 있으면 뒷단원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하지라도 전범위 문항을 한 번은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실전 모의고사가 매주 1회씩 제공이 되고요. 그 밑에는 개별 또는 그룹별 피드백 및 오답노트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강의 교재 이상으로 힘쓰고 있는 주간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오답 노트입니다. 매주 학생들이 주간지를 풀어옵니다. 주간지를 풀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일단 당연히 피드백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는 지금 이제 예림스 오답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딴 개별 오답 노트가 매주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게요.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어떤 문제들을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굉장히 질이 좋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꾸준히 반복해서 풀므로써 나한테 빈 구멍을 메꿔간다는 그런 학습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요. 모든 학부모님들에서 알고 계시는 게 오답노트의 중요성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섣불리 혼자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제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오답노트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매주 주간 PSIMS 및 실전 모의사는 개인별 오답노트 제공 및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매월 월간 오답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틀렸다 하지만 또는 이해가 안 돼 있다라는 문제들은요. 최소 2번 내지 3번까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해를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와 직접 대면으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조교들 또는 이제 뭐 서울대 출신 조교들로 줄을 이루고 있는 조교들을 직접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피드백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장 힘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을 믿고 보내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 수업 30분 전에 복습 테스트를 실시하고요. 이거는 수업과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점수 그리고 반평균이 학부모에게 문자가 전송이 되고요. 복습 솜씨도가 낮은 학생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이겠죠. 그런 학생은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개별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제 윈터 때부터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학생들과 가장 많이 상담하고 가장 많이 호흡하는 선생님이 저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단순히 우리 학생들은 좋은 강의만 듣고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좋은 강의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인강만 하더라도 인강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굉장히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외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공부를 하시잖아요. 나한테 꼭 맞는 학습법 그리고 문제들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요.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냐면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뭔가 공부 방법을 잘 모르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멘탈이 약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끌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브로셔 마지막에 보시면요, 저한테 이제 후기를 남겨져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뭐 45점 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 중위권 또는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의 학생들, 중상에서 중하위권 정도의 학생들을요, 이끌어가서 9개월 동안 만드는 거를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 학부모님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은 제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답답하실 때도 있고 많이 이제 지겨울 때도 있고 이제 많이 힘드실 때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누구보다 가장 힘든 게 우리 학생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